자, 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연설을 일요일 날 했는데요. 그 정도 훌륭한 연설에 딴지를 놓는 사람도 있더만. 뭐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없네. 아니 그럼 그 실행 방안까지 그 취임 3주년 연설문에 담니? 한 10시간 해야 되는데 20분짜리 연설에도 처자는 인간이 있더만. 근데 그 긴 설명을 무슨 수로 들으려고. 여기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뭐 파트너 분야별로 해서 대한민국이 이 코로나 등의 선도국가 여러분 국민 여러분의 어떤 능력이다, 영광이다 이런 이야기도 했지만 그 중에는 가장 관심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실제로 문 대통령이 전 국민 고용보험 이야기가 가장 키워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는 것에는 분명히 코로나로 일자리 잃게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국가가 어려워 보니까 실제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고용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해고되고 일자리 잃게 되는 부분을 고민 안 할 수밖에 없어서 전국민 고용보험을 추진하는 부분을 분명히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또다시 며칠 전에 방송으로 이야기했던 거 강기정 수석이 무슨 세미나 가가지고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한다고 하니까 우리 2,000명 그분들께서는 강기정 제가 문 대통령한테 부담 준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강기정 수석을 통해 가지고 고용보험 이야기를 먼저 대통령이 띄운 거죠. 그 사회적으로 이제 거기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니까 논 대통령이 결정적으로 이건 내 뜻이야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거든요. 고용보험 전국민 고용보험 이야기는 당장 다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임기 내에라도 그 그렇죠. 밑바탕이라도 기초라도 놓겠다라는 게 대통령이 뜻인 거니까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많은 일자리가 없어진 것 자체는 겉으로 드러나는 표면적인 현상일 뿐이지 사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 사회 변화의 속도가 더 빨라진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몇 단계를 건너뛰고 원래는 이렇게 여러 가지 급격한 변화를 거쳐서 가야 될 지점들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갑자기 점프를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사라지고 사라지는 만큼 생겨나야 할 일자리가 너무 빠르게 이제 사라지고 생기고 하다 보니까 일자리가 없어진 사람들의 타격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기존의 제도를 가지고는 이게 보완이나 완충 장치가 안 된다고 판단이 드는 게 대부분 사실 정책 관료들의 판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안으로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이제 그동안 우리가 저 북유럽 모델로 계속 이야기해왔던 전국민 고용보험 이런 모델인 거죠. 네. 고용보험이 필요한 분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뭐 50% 정도 우리 이제 경제활동하는 노동자분들이 고용보험에 가입이 돼 있고요. 반 정도는 이제 가입이 안 돼 있는 상태라고 보는데 정작 사회보장이 더 절실한 분들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태고요. 실업 위험이 더 큰 분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이 우선 이제 그 강기정 수석에 대한 문제는 그 공약만 읽어봤어도 아니라는 걸 알 텐데 이번 총선에 민주당 공약이었어요. 고용보험 전국민 확대가. 네, 그 뭐 딴 얘기가 아니에요. 갑자기 나온 말은 아니었고요. 여러분들이 특수고용 노동자라는 거를 뭐 예를 들어드리면 아실 건데요. 보험 설계사 FC 있죠. FC 분들, 그 다음에 학습지 교사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방문 학습지 그분들이 사실 이제 도급 계약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사용 종속성이 없다라고 해서 이제 빠져 있고요. 골프장 캐디라거나 레미콘 기사분들이 해당 사항이 있어요. 이게 특수고용 노동자 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랫폼 노동자라고 해서 플랫폼은 이번 선거 과정에서 많이들 익숙하실 텐데 플랫폼 노동자가 여러분들 배달 대행하는 그 지난번에 배달의 민족이 있을 때 또는 대리운전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해당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중소 영세 자영업자분들하고 그 다음에 가족들 같이 일하는 분들 무급 가족 종사자들 이분들이 사실상 노동을 하고 있어요. 근로 제공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데 고용보험에 해당 사항이 없어서 이런 분들을 지금 대상으로 확대를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영업자까지도 포함시키는 거죠. 그 직장이나 어떤 소득이 없어지는 상황에 국가가 그걸 역할을 하겠다는 거고 그러면 엄청나게 비용이 많이 들겠죠. 문 대통령 어제 이야기 중에는요. 이게 고용보험이 1차 고용 안전망이라면 그 다음이 또 있어요. 국민 취업 지원 제도는 2차 고용 안전망이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직장을 잃으면 또는 수익원이 사라지면 그거를 고용보험으로 이렇게 오늘 돕겠다는 게 정도가 아니고요. 국민 취업 지원 제도라는 걸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만드는데도 앞장서겠다 이런 거거든요. 이게 지금 어제 문 대통령 연설에서 윌리는 위기를 겪을 때 복지를 확대하고 안전망을 강화해 왔습니다.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에 기초를 놓겠습니다. 저는 어마어마한 사건으로 봅니다. 단순한 민주화가 문제가 아니고 진짜로 정부가 그 존재해야 되는 이유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한 걸음씩의 큰 전진이에요. 이게 지금 이게 이제 21대 국회에서는 논의가 어마어마하게 본격화되면서 결국엔 문 대통령 퇴임 이전에 여기에 대한 어떤 가시적인 뭔가가 나올 거라고 보는데 이런 노력들이요. 이명박근혜 때랑 다른 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주 다른 점이죠. 거기다가 보수 언론들이나 이게 유튜버들이 왜곡을 하려고 시도를 하는 것 자체가 이건 그러니까 전 국민 고용보험이라는 이 개념 자체는 그러니까 고용 안전망이에요. 안전망이라는 건 바닥으로 떨어지는 걸 받쳐준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실직을 해서 일자리가 없어졌다고 했을 때 원래 받던 예를 들어서 내가 월급이 300만 원이었어. 그러니까 300만 원을 나라가 그대로 다 보존해 준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지금 자본주의 시대에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돈이 최저 얼마인가라는 그 고민 위에서 이게 사람은 그러니까 최저의 최소한의 소비를 해야지만 살 수 있는 환경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정글에 버리는 것처럼 네가 알아서 먹고 살아라. 사주 멀쩡하니까 네 알아서 살아라. 이런 방식이 아니라 어차피 모든 인간은 그러니까 최소 소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에 대해서 국가가 어디까지 보장을 해주느냐 하는 그 수준을 점진적으로 높여간다는 뜻이거든요. 이건 그러니까 철학적으로는 그러니까 그 소득 주도 성장하고도 맞닿아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모든 인간들이 그러니까 어떤 빈부의 격차를 떠나서 모든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해서라도 기본적인 인간적 생활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국가가 보장해 준다라는 개념에서 접근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그러니까 그러면은 전부 다 놀고 먹지 누가 일을 하느냐 이런 방식으로 극단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나라 곳간이 비었는데 거기에 또 빚을 내서 무리한다 이런 식으로 그 과대 해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주의해야 됩니다. 마중물이라는 게 있는 거고 우리가 시골에서 펌프를 돌릴 때도 먼저 물을 넣어야 되는 거거든요. 물이 없으면 뭐 당연히 물이 나오지 않겠죠. 이 고용보험은 1995년도에 우리나라에 도입이 됐어요. 처음에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했다가 2년 뒤에 바로 1인 사업장 해서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가 됐는데도 지금 현재 50% 정도의 근로자들이 해당 사항이 없는 사각지대가 아직도 존재하는 거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 헌법에서 최저 생계를 보장하도록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도록 지금 규정을 두고 있고 그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푸나님이 말씀하신 그 요번에 최저 취업 준비시킨다는 그 부분이 저는 취업 지원제도. 국민 취업 지원제도. 네. 그 표현을 제가 처음 들어봤는데 사실 고용보험법에 세 가지를 대비를 시키고 있어요. 고용보험법 1조 목적에도 딱 나오는데 실업의 예방 그리고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 능력 개발 향상 이렇게 해서 사실 취업 지원 제도가 고용보험법 안에 있는데 그러면 그 다음 단계라고 말씀하신 거는 정말 또 다른 뭐 법을 만든다거나 또 다른 뭐 안전장치를 만들겠다라는 말씀인 것 같고요. 그럼 이건 정말 새로운 신세계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요.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하고 싶어도요. 국민적 여론이 안 생기고 여론에 관심 받기라서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으로 뭐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하거나 발표하는 내용이 아니고 예초에 대선 공약 같은 데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코로나가 왔는데 어쩌면 코로나로 인해서 문 대통령이 만들고 싶어하는 나라가 더 빨리 앞당겨지는 거예요. 여론을 만들어야 되고요. 이런 측면도 있고 그리고 어제는 이런 것도 있었죠.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이 되는 거죠. 그러면 검찰청장 윤 춘장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건가요? 정은경 청장이 되는 거죠. 그렇네. 축하합니다. 그게 더불어시민당 그 비례 1번인 신현영 당선자 공약이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키겠다고 했는데 그냥 바로 공약 실현이 돼버렸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는 지금 그 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을 개편해야 되는 건데 이걸 뭐 반대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됐다고 보시면 될 거고.
예, 부처청 이걸 우리가 중앙행정기관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질본이 아직은 보건복지부 소속이기는 한데 청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건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있어요. 원래 청이었는데 그것이 처로 승격이 돼요. 처로 승격이 된다는 거는 국무총리실 산하가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부 장관 밑이냐 국무총리 밑이냐에 따라서 청이냐 처냐 이건데 이제 질본 같은 경우에는 청의 지위를 이제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신 건 법무부에 검찰청이 있고요. 기재부에 국세청이 있고 행안부에 경찰청 이렇게 있듯이 현재 보건복지부에는 청이 없어요. 하나도 없는데 거기에 이제 질본이 하나의 청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겁니다. 질본은 이제 질병관리 총장 되는 거예요? 청장인데 이게 차관급이 되는 거죠. 급으로 치면 총장 해야지. 그러네. 윤석열급 해서 와. 급으로 치면 지금 총장 해도 부족한 판인데. 청이라니까 웬 총이야? 검찰청 때문에 정은경 총장, 예, 그러니까 윤석열 청장. 그렇죠. 그 한 개씩 바꿔. 아, 우리 신민 AI가 많은 역할을 하고 있네요. 신민 AI 가만 있어. 훌륭하다 진짜. K 신민 그만. 자 그리고 하나 더요. 뭐 여러 가지 그 문 대통령의 그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중에 나는 이게 가장 가슴 두근거렸어요. 이제는 북미 대화만 바라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판문점 선언 이후에 북미 관계까지를 계속 스크리닝을 이렇게 해보면 상당히 많은 진보층에서는요. 문 대통령 빨리 남북관계 뭐 개성공단 열고 금강산 관광 재개하고 해라라는 요구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근데 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미국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었거든요. 전에 말했던 트럼프하고 김정은 이 두 사람 사이에 선행 조치 같은 걸로라도 뭐 개성공단을 열어준다거나 금강산 관광을 재개한다거나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쉽게 움직이지를 못했던 거고. 근데 지금 최근에도 보면 동해선 지금 복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미 대화만 바라봤더니 진전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 문 대통령이 이제 유엔 제재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쓰겠다는 거야. 네. 트럼프한테 너 쓰라고 준비해 놓고 있었던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내가 알아서 할 거야라는 그 타이밍이 온 거다. 이것도 180석의 효과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게도 180도 효과이기도 하고 지금 미국 연방 정부가 지금 전략적으로 방향을 완전히 틀었어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사태가 단기간에 끝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리고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대통령이 누가 당선되든지 간에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하든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을 하든지 이 코로나 사태는 앞으로 최소 짧으면 6개월, 길면 1년 이상 미국의 어떤 혼란한 사회를 계속 유지될 거라는 전망이 압도적이니까 미국이 어떤 외교적인 문제로 뭐 어떤 이슈에 대해서 투자하든지 행동을 할 거라고 기대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뭔가 움직일 거라는 고 전제하고 같이 협력하겠다는 계획을 세우는 건 사실 실현성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올라간 만큼 그만큼이라도 반발짝이라도 먼저 움직이는 그 모습을 보여줘서 북한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게 훨씬 더 그 실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국내외와 그리고 미내외를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미내외. 네, 아, 미국 내외. 신박한 표현이네. 네. 네. 북한이 있고 우리나라가 있고 미국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을 하면서 그렇게 간다고 했을 때 누가 먼저 갈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앞바퀴가 굴러가지 못하면 뒷바퀴라도 굴러야 된다. 우리가 통일 향해 가는 길은 반드시 가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럼 뒷바퀴를 어떻게 굴릴 것인가 현재 전략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국내외를 먼저 한번 보시게 되면 국내에서는 말씀하신 180석, 108석에 그만큼 문재인 정부 70% 이상의 지지율 여기서 자신감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 국외적으로도 이번 코로나 사태에 대응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국격과 위상이 그만큼 올라가고 국제적인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질문을 하셨죠. 외신 기자들한테 우리나라 국내 정치도 관심 많아요? 라고 하니까 그럼요.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모두가 우리나라 국내 정치 왜 관심을 가져? 이제는 우리나라 국내 정치에도 다른 나라들이 다 관심을 갖는 그런 시대가 왔고요. 그다음 이제 미 내외를 보게 되면은 미국 내부적으로는 야수님 말씀하신 게 맞아요. 더 이상 미국한테 기대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우리가 1, 2년 차에 정말 잘해오다가 3년 차에 미국 때문에 쉬었거든요. 그런데 더 기다릴 수가 없는 거야. 미국은 이제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지켜보고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또한 미국은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계속 위축되고 있어요. 위상이. WHO나 이런 문제들 유엔에 참여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에서 그래서 국내외와 미내외를 나누게 되면 네 가지 변수가 모두 현재 우리가 적극적으로 움직여도 된다라는 시그널을 주고 있다. 예.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제 그 고민정 당선자가 한 말 중에 인상적이었어요. 나도 까먹고 있었네. 4.27 판문점 선언 아직도 비준 안 해준 거잖아요. 네. 이제 국회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21대 국회가 열리면 판문점 선언 비준부터 하자. 국회가 인증을 하면 무슨 효과가 있냐면 정권이 바뀌어도 유효합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게 비준이 안 된 상태로 쭉 가면은 혹시나 그럴 일은 없어요. 그러나 혹시나 0.1%라도 그런 경우가 생기면 이명박처럼 anything but 노무현처럼 좋았던 정책도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상황은 없어지는 거라 이 북한과 우리는 체제가 다르잖아요. 예. 정권이 바뀌어버리면 그걸 뒤집어 버릴 수도 있는 것들이 많아서 국회가 비준함으로써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움직일 명분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이 비준의 문제는 사실 조약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헌법 제6조에서 조약에 대한 국내법적 효력을 갖는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조약은 국가와 국가 사이의 문서로서 체결한 규범을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조약을 체결하고 비준할 수 있는 권한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고요. 이에 대한 동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은 국회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비준은 사실 비준이 아니라 비준 동의거든요. 비준 동의안 처리죠. 간단히 네네. 말하면. 그러니까 체결을 하러 가. 이건 대통령 마음이에요. 또는 사람을 보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 그에 대해서 인정하는 비준도 대통령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려고 하게 되면은 국회에서 동의가 국회 필요하다.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비준 동의를 못 받은 상태면 저쪽 나라에서는 우리는 국내법적 효력이 있어서 그에 따를 수밖에 없는데 너네는 왜 효력이 없냐? 그럼 니네가 언제 뒤집을지 어떻게 하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하고 대화를 안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 비준 동의까지 받을 수 있으면 아예 우리 헌법 아래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남북 관계를 민족의 염원이라고 생각하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우리 같은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트럼프나 미통당 부류 같이 비즈니스나 재선 혹은 다음 정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북한 관계는 엄연하게 달랐기 때문에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그저 바라보면서 좀 룸을 준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우리가 마스크 200만 장을 미국에 보내기로 결정을 했어요. 이거 가지고 말이 많은데 저는 결정적으로 미국에서 계속해서 방위금 분담 가지고 계속 태클을 걸고 있는데 방위금이라는 것 자체는 전쟁에서 사람을 죽이고 누가 이기느냐 여기에 대한 비용을 내는 건데 우리는 200만 장의 마스크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는 것을 보냄으로써 미국과 정확하게 대치되는 방법으로 세계평화를 이끌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것과 트럼프가 하고 있는 것 정확하게 반대되는 양상으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거의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떤 세계적인 석학과 동네 양아치가 만나는 느낌? 질이 다른 친구. 와우. 친구 동네 친구긴 한데 질이 달라.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시고. 자.